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이상하지요. 평생을 끓인 국밥보다 더 뜨거웠다가도 겨울날 장터 좌판에 얼어붙은 동태보다 더 차가워지기도 하니까요. 제 나이 75, 저는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을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의 집 문전에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기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아침밥도 못 얻어먹을까봐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탈탈 털어 사준 그 번듯한 아파트 앞에서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가장 시린 상처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선희국밥 하면 시장에서 다들 엄지를 치켜 세웠으니까요. 이른 나이에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저는 제 젊음을 통째로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안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시장 골목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부터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무소에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전날 밤부터 핏물을 뺀 돼지 뼈다귀를 산더미처럼 쏟아붓는 일,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불을 조절하며 뽀얀 국물이 우러나길 기다리는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려낸 국물로 제 금쪽 같은 외아들 재석이를 키워냈지요. 제 손목은 30부터 60까지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고 제 옷에는 늘 돼지 뼈다귀 고는 냄새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자 손이 아니라 꼭 소나무 껍질 같지요. 뜨거운 뚝배기를 하도 나르다 보니 굳은 살이 박이고 찬물에 설거지를 하도 해서 마디마디가 다 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의 굳은 살 하나하나가 제 아들을 향한 제 사랑의 역사였으니까요. 시장 여자들이 저더러 독하다, 억척스럽다 흉을 볼 때도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 가게 한쪽, 발을 쳐놓은 작은 방에서 재석이가 책상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으면 온 세상의 손가락질도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익고 무거운 뚝배기에 손목이 시큰거려도 나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 하는 아들 녀석의 목소리 한 번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녀석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떡하니 붙었을 때 저는 그날 장사를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금일 휴업 팻말을 걸어놓고 텅 빈 식당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지요. 고맙고 대견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그런 뜨겁고도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울로 간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혼자 과외 아르바이트하며 제게 등록금이며 용돈이며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도리어 제게 용돈도 가끔 주었던 우리 기특한 아들, 거기다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고 참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어 가정을 꾸렸지요. 남들은 자식들 때문에 속 썩는다 하고 무자식 상팔자라 했지만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제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들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랬기에 아들 장가간다 했을 때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평생을 바친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판 돈에 그동안 쌈짓돈 모아둔 것까지 전부 합쳐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지요.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다 저희 힘으로 하겠습니다. 재석이는 뭐든 다 해주려는 제 마음을 알고 저를 걱정하여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재석이를 다그쳤습니다. 재석아, 뭘 해도 너한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미랍시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분무 노릇 한번 제대로 하고 싶구나. 엄마, 하지만... 엄마 걱정은 이제 하지 말아라. 너 장가 갔으니 이제 너 자신이랑 네 가정에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야. 너 잘 살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걸로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냄새나는 제 손으로 아들 앞길에 때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고 그 누구보다 얼굴이 밝아 제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고 나서 한동안 허전한 건 있었지만 워낙 아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며느리와 함께 자주 왔기에 저는 든든했지요.
특히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아 손주를 붙들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좋은 날에 왜 우냐 했지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손주는 무럭무럭 잘 자라났고 제일 행복했었던 것은 명절날 아들 내외가 손주 녀석 손을 잡고 내려와 어머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사준 그 아파트에서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아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 고단했던 세월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못 속이는 법인가 봅니다. 언제부턴가 가슴이 이유 없이 쿵쾅거리고 시장 어귀에서 집까지 오는 짧은 오르막길에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군요. 밤에 누우면 심장이 제멋대로 벌렁거려 잠을 설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게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네 의원에 갔더니 나만큼이나 나이 많은 의사가 점잖게 청진기를 대보고는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그러더군요. 어르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밀 검사라니요. 제가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나요? 그건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소견서 하나 써드릴 테니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이 일로 아들 녀석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때마침 그 병원에 잘 알고 있는 재석 이동창 엄마도 있었고 제 심각한 표정과 간호사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눈치를 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 걱정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재석이 동창 엄마가 은근슬쩍 재석이에게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불호령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승호 아줌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편찮으시다면서 왜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세요? 아들 뒀다 뭐 하냐고요. 당장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제일 좋은 병원으로 예약 잡아 놓을게요. 승호 이 옆편에는 뭘 쓸데없는 말을. 아니, 그보다 나 괜찮다 재석아. 원래 늙으면 그런 거야. 너 바쁜데 엄마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 엄마는 왜 날 불효자로 만들려 그래요? 더 이상 말씀 말고 당장 오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엄마한테 화낼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 녀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았지요. 아들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예약을 잡고 저는 난생 처음 혼자서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늙은 어미가 또 짐이 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무거웠지만 아픈 걸 숨겨서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서울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내 동네 풍경이 멀어지는 것을 보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서울행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는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어느새 논밭에서 잿빛 건물들로 바뀌어 있었지요. 저는 똑바로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어딘가로 한없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처자는 이어폰을 귀에 꼽고 고개를 까딱이며 잠이 들었는데 저는 도무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또다시 제멋대로 쿵쾅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병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아들 내외를 볼 생각에 긴장이 되어서인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었지요. 서울터미널은 그야말로 사람의 바다였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더군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세 길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문자로 보내준 대로 병원 이름을 쓴 종이를 들고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 양반이 묻더군요.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님? 여기요.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종이를 펴보이며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병원은 터미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니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접수를 마치고 아들이 예약해둔 심장내과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내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들 아들, 딸의 부축을 받으며 온 노인들이었는데 저만 홀로 앉아있으니 괜히 더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병원은 잘 찾아가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찾아왔다. 다행이에요. 요새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참 그보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라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요. 오늘 야근까지 해야 할 것 같아서 병원은 못 갈 것 같아요. 너는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애미 걱정은 말고. 아, 그리고 저는 괜찮다고, 이 늙은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들은 순간 머뭇거렸고 저는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지요. 그러자 아들이 어렵사리 입을 떼더라고요. 실은 오늘 간만에 병원 때문에 엄마 서울 오신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모시려고 했는데 마침 장모님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저도 잊고 있어서. 아, 그것도 괜찮다. 어차피 병원 왔다가 바로 우리 집으로 가려고 했어. 아들 집이지만 불편하기도 하고 니들도 불편할 테고. 저희는 하나도 안 불편하긴 한데 하필 장모님이 오셔서. 그래, 그럼 오랜만에 오신 것 같으니 장모님 잘 모시고 내 신경은 쓰지 말아라. 괜찮다. 결국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새삼 서운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애써 고개를 빳빳이 들었지요. 이런저런 검사를 받느라 반나절이 훌쩍 지났습니다. 차가운 기계 위에 눕기도 하고 팔뚝에 굵은 주사 바늘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가슴에 청진기를 대보고는 몇 가지를 묻더니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쏙 빠져 병원 건물을 나서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터미널로 가서 막차를 타고 내려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따뜻한 차 안에 몸을 싣자마자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기사 양반이 터미널 다 왔습니다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겠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택시비를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도 못 보고 가는구나 싶어 아쉬운 마음에 잠시 돌아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무심코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게 대체 어디로 갔지? 제 무릎 위에 고이 올려두었던 작은 손가방, 제 약봉지와 얼마 안 되는 현금,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는 그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그대로 두고 내린 모양입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제가 타고 온 택시는 이미 쌩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발만 동동 구른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완전히 졌고 도시의 불빛은 오히려 더 요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나오는 것은 동전 몇 개뿐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휴대폰은 안쪽 주머니에 다행히 있어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 녀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내려가셨어요? 그게 말이다. 저는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기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택시 보낼게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 계세요. 지가 일 끝나는 대로 바로 갈게요. 저는 괜찮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침 집에 사부인도 와 계시다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기에 아들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보내준 택시가 제 앞에 섰고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힘없이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자식에게 짐만 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캄캄한 밤하늘 아래에서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저 불빛 중 하나가 내 아들의 집이구나. 내 손주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곳이구나 생각하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 멀리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이 추운데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온 것을 보니 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달려나온 모양이구나 싶었지요. 차가 멈추고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며느리는 말없이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카드를 내밀어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서서 말끝을 흐렸지요. 아이고 아가야 미안해서 어쩌노. 이 늙은이가 주책 없이.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계산을 마치고도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더군요. 사부인이 있어서 그런지 잠시뿐인데도 저를 집으로 안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택시가 떠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제게서 시선을 피한 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듯하게 펴진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잡아 억지로 그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제 손에 들린 돈의 감촉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뜨겁고 이질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근처 찜질방이나 여관에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내려가시면 안 될까요? 행여나 며느리는 제가 머물까 싶어서 미리 얘기하는 것 같았고 사부인이 불편해하실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에 제가 알겠다고 말하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며느리의 말이 이어지더라고요. 실은 오늘 제가 회사분들 초대해서 집들이 겸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다들 와 계신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머님도 불편하시고 저도 좀 난처하네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분명 아들은 사부인이 온다고 들었는데 며느리는 회사 사람들이 집들이를 왔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집들이, 손님, 난처하다.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냥 둘 다 핑계였을 뿐이었나 싶었지요. 며느리는 그냥 제가 오는 것이 못마땅하고 싫어서 핑계를 대었던 것이고 아들도 며느리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아내를 위해서 제게 둘러대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꼴을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시달려 피곤해 저른 얼굴 버스를 타고 오느라 구겨진 옷 그리고 가방을 잃어버려 빈털터리가 된 초라한 늙은이 이 모습이 저 애가 말하는 난처함의 이유일 테지요. 평생 국밥을 말아온 내 몸에 밴 그 냄새가 저 반듯한 집에 들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것이었을 테지요. 제 손에 들린 돈 2장과 저를 밀어내는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를 낼 기력도 서운함을 토로할 자격도 제게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는 수밖에요. 제 대답을 들은 며느리는 그제야 안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어머님 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아파트 안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아들의 집이라 생각했던 저 아파트가 이제는 거대한 벽처럼 저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겠지요. 그 안에 내 손주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상가 불빛들 사이로 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방을 잡았습니다. 주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열쇠 하나를 툭 던져주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간 방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침대에 걸터 앉으니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러움에 어깨가 절로 들썩였습니다. 이런 차가운 방에 웅크리고 있어야 하는 내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아들에게는 뭐라고 둘러대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 사이에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나? 걱정 마라. 마침 이 근처에 사는 옛날 시장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서 신세지기로 했다. 너희 집은 사부인도 와 계시고 손님도 많다는데 내가 가면 패만 되지. 그러니 걱정 말고 일이나 마저 보고 와라.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거짓말에 아들은 잠시 눈치를 챈 듯 떨떠름해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행이라는 듯 안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차가운 방으로 돌아오니 서러움보다 더 큰 허무함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도시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내 아들이 있어야 할 집의 불빛을 등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여관방의 밤은 길고도 추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외투를 껴입어도 뼛속까지 시렸지요. 얇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며느리의 그 차가운 얼굴과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던 돈 2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 앉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택시비하고 여관비하니 딱 차비밖에 남질 않아서 무언가를 사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생수를 꺼내 꼴깍꼴깍 넘겼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요란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가 제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 이내 꺼버렸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제 심장 소리와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 아들 사준 집, 내 손주가 뛰노는 그 집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쫓겨나다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더 이상 울 기운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마르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지요. 제 마음속에 차갑고 단단한 응어리가 하나 생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뜬 눈으로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아들이 보고 싶어도 이제는 내가 참으리라.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금쪽 같은 손주 녀석 하준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그 아이가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온 것이 마음이 쓰렸습니다. 제가 차가운 여관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그때 뜬금없이 아들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혹시 지금 여관이거나 찜질방이세요? 아니. 아까 말했잖아. 친구 집에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하준이한테 다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하준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린 손주 녀석이 뭘 어떻게 알고. 일단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어머니 계신 쪽으로 갈 테니까. 거기 어느 여관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제가 머뭇거리자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일이 커졌구나. 제가 아들 내외 사이에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 분란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구나. 직감할 수 있었지요. 그 시각 아들은 밤에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지만 아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저는 아들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통에 결국 제가 있는 여관의 이름과 위치를 말하게 되었고 아들은 그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고서야 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야근한다던 녀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부축해 담배와 곰팡이 냄새나는 쾌쾌한 여관에서 저를 데리고 얼른 그곳을 나갔지요. 바깥 공기를 마시니 춥다는 것보다는 상쾌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담배와 곰팡이 쩌든 내에서 벗어나니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지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아들의 채에 올라탔을 때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불타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제가 조금 전에 등지고 나왔던 그 아파트, 폭풍이 몰아칠 그 집을 향해 다시 달리며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사부인 얘기도 집들이 얘기도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이었지요. 집들이 손님들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피곤한 몸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사부인은 소파에 앉아 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제 손주 하준이가 자기 방에서 조용히 나왔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제가 왔을 거라 굳게 믿고 혹시나 안방에 주무시고 계신가 싶어 발소리를 죽여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된 것이지요. 사부인이 나직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잘 보내드렸고 재석이는 사돈 여관 간 거 아직 모르지? 그러자 며느리가 그릇을 닦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다는 겁니다. 엄마. 아니 그이가 시어머니 죽어도 하룻밤 우리 집에서 재워야 한다길래 엄마 있어서 안 된다고 했거든. 둘 다 불편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시어머니한테 이 오밤중에 하루에 40만 원 하는 호텔에서 머물게 하라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아주 돈이 남아 놀지. 40만 원 있는 거 거기서 30만 원은 내 지갑에 넣고 10만 원 돈 쥐어주고 근처 여관 가시라고 했어. 엄마, 아낀 돈으로 우리 내일 백화점 가서 쇼핑할까? 잘했다. 으유, 칠칠치 못한 노인네 같으니. 돈을 잃어버렸으면 경찰서를 가거나 알아서 해결하지. 뭘 또 아들한테 전화를 줘서 부담을 줘? 내 말이. 재석 씨는 아직 회사를 아무것도 몰라. 알면 난리 나지. 호텔 아니면 집으로 모시라는데 솔직히 오늘 같은 날 갑자기 오시면 엄마도 불편하고 나도 신경 쓰이고 어머님 본인도 가시방석일 텐데 뭘. 그 말을 들은 사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잘 생각했다. 이 좁은 집에 그 양반까지 와 계시면 솔직히 좀 그렇지. 행색도 그렇고. 거기다 중요한 손님들 모시는 집들이 날인데 행여 마주치기라도 하면 창피해서 어째. 문제는 그 대화를 8살짜리 제 손주 녀석이 벽 뒤에 숨어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관, 창피, 걸리적거린다. 아직 어린 녀석이
그 말들이 담고 있는 차가운 뜻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할머니가 엄마와 외할머니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녀석의 작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겠지요. 하준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뒷걸음질 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끄끄거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불쌍하고 그런 할머니를 내쫓은 엄마가 밉고 무서웠을 겁니다. 한참을 울던 녀석은 문득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빠에게 알려야겠다고. 거실로 나가는 것은 무서웠던 녀석은 자기 방에 있던 낡은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 아빠의 이름을 찾아 꾹 눌렀지요. 그 시각 제 아들 재석이는 회사에서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에 지쳐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전화기가 울리는 것을 보고 액정을 확인하니 집에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이 시간에 아들이 웬일인가 싶어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불 속에 파묻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하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준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하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여관에 있대. 엄마가 할머니 창피하다고 돈 주고 쫓아냈어. 그 순간 제 아들의 세상은 멈췄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 친구 집에 계신다던 제 거짓말,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던 아내의 태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겠지요.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손주의 서러운 울음소리만 듣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손주 하준이의 울음 섞인 전화 한 통이 제 아들 재석이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듣기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귀에서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음소리와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요. 아빠, 빨리 와서 할머니 데려와줘. 할머니 불쌍해. 그 말이 비수처럼 아들의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낯선 도시의 차가운 여관방에 홀로 내팽개쳐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고 뭐고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겠지요. 그는 먼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에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던 것이지요. 어린 시절 시장 골목에서 뜨거운 김과 싸우며 국밥을 말던 제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놀러 갈 때 자신은 가게 한쪽 작은 방에서 홀로 숙제를 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달아빠진 고무장갑 너머로 불어튼 어머니의 손, 파스 냄새가 가실 날 없던 어머니의 어깨, 그리고 그런 고생 속에서도 아들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아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감히 아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차는 밤의 도시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여관을 나선 후부터 집으로 향하는 내내 우리 모자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의 불빛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이 저를 홀로 남겨두고 비웃는 것 같았는데 아들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외롭거나 서럽지가 않았습니다. 힐끗 아들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녀석은 굳게 담은 입술로 앞만 보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기만 하던 아들의 얼굴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등에는 시퍼런 힘줄이 툭 붉어져 나와 있었지요. 저를 여관방에 홀로 내버려둔 며느리에 대한 원망일까?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일까?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을 폭풍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이 늙은 어미 하나 때문에 착한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석아, 그만하자. 사부인도 계신데 집에 가서 괜히 며느리랑 싸우지 말고 그냥 나만 조용히 첫차 타고 내려가면 아무 일 없는 게야. 어? 제 말에 아들은 대답 대신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차가 앞으로 훅 튀어나가는 바람에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은 잠시 후 신호에 걸려 차를 세우고 나서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건 제 아내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저입니다. 그러니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제 옆에만 계시면 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이 어미가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는 어느새 익숙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쫓겨나듯 빠져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군요. 마치 큰 싸움을 앞둔 장수처럼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머니 모시고 들어간다. 그 문자를 받은 며느리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사부인과 함께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무언가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차에서 내려 제 쪽으로 오더니 문을 열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요, 엄마. 아들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여관을 전전하느라 헬쑥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참으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선 아들의 굳건한 어깨를 보니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부끄러움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춰서서 제 옷매무새를 한번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우리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사부인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 여자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주방에서 나오던 며느리도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저를 보며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아들은 저를 거실 중앙에 세우더니 얼어붙은 아내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주는지 몰라?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사돈을 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이분이 바로 장모님께서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아파트를 사주시려고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꾸려오신 국밥집을 파신 우리 어머니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은 입을 꾹 다물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며느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만 있었지요.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평생을 자식이 위해 희생하신 이 소중한 분이 오늘 병원에 오셨다가 그만 가방을 잃어버리셔서 오갈 데가 없으셔서 아들 집이라도 찾아오셨잖아요. 제가 분명 우리 집 어려우면 호텔에 모시라고 했는데 돈을 중간에 가로채고 왜 우리 어머니를 여관에 묵게 했어요? 아들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무겁게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변명을 하려 하자 아들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만약 장모님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렇게 할 거야?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마지막 물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칼날에 베이기라도 한 듯 휘청거리며 주방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석아, 그만해라. 장모님도 계신데 대체 왜 이래? 나는 괜찮다니까.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대체 무슨 잘못이 있냐고 아파서 병원에 왔다가 운 나쁘게 가방을 잃어버린 것뿐인데 그런 것 가지고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냐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며느리를 향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아들이 자신의 뿌리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의 무너진 자존심을 자신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아들 재석이의 말이 끝나자 거실을 가득 채웠던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나선 것은 사부인이었습니다. 사돈은 언제 놀랐냐는 듯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짐짓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최서방.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나? 우리가 사돈을 쫓아내긴 왜 쫓아내? 집들이 사람들 방금 막 갔는데 어르신이 오시면 오히려 더 불편하실까봐 잠시 더 편한 곳에 가 계시라고 배려해드린 거지. 우리가 쫓아내기라도 했다는 건가? 사부인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사부인, 그렇지요? 저희가 다 어르신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최서방의 오해를 단단히 했나 봅니다. 아, 그러게 왜 여관을 가셨어요? 좀 좋은 곳을 가시지.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으면 보태줬을 텐데 괜히 오해를 사서 자식들 부부 사이만 어색해졌잖아요. 그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제 아들은 더 이상 예전의 어수룩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사부인의 말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장모님, 편한 곳으로 애시당초 모실 생각이었음 아내가 엄마한테 10만 원을 안 줬겠지요. 요새 물가에 10만 원이 돈이에요? 고작 돈 10만 원 준 게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편한 곳을 찾아가라는 태도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사부인은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며느리가 제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부인에게 건넸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로 편한 곳에서 주무십시오. 그것은 조금 전 사부인이 말했던 배려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더없이 차갑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부인은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돈을 무시하고는 옷을 챙겨 딸을 한번 쳐다보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집에는 우리 3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고 싶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재석아, 그만해라. 이제 됐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단호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쫓아낸 건 내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이 집을 있게 한 뿌리를 내친 거고, 당신 아들의 어머니를 내쫓은 거고, 그리고 내 아내로서의 당신 자신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고작 이것 때문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궁지에 몰려서 더 갈 데가 없자 아들을 노려보며 이혼 얘기를 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가소롭다는 듯 픽 한번 어이없게 웃더니만 더 이상 대꾸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안방 침대에 눕혀드리고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밤새도록 거실 한구석에서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온몸이 덜덜 떨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안도감과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아픔이 뒤섞여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자마자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붙잡았지만 더 이상 그 얼음장 같은 집에 머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 아들 내외가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한동안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 녀석이 매달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짐작할 뿐이었지요. 돈과 함께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용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파신 국밥집 값, 이제부터 아들인 제가 갚아나가겠습니다.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오는 돈에는 손도 대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그건 제게 돈이 아니라 아들의 찢어진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아내에게서 생활비 통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권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손주 하준이만 데리고 제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밭에 나가 김을 메고 낡은 창호지를 덧바르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마치 속죄라도 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일만 했지요. 며느리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편에 손주 옷가지를 보내거나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보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제 그만 며느리를 용서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하고 말했지요. 아마 아들은 아내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한동안 푹 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걱정이 들었지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이었지요.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며느리에 대한 얘기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제가 물어도 아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려 했으나 저도 불편해서 쉬이 전화할 생각을 못했고 자꾸만 그 오밤중에 택시 안에서 제게 5만 원짜리 돈을 2장을 건네는 생각이 나서 저도 치가 떨려 쉬이 털어버려서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몸은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고 몸이 좀 괜찮아지자 슬슬 일어나 심심해서 밭을 하고 있는데 웬 낯선 차 한 대가 밭둑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리는 여자가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어머님, 그리고 차에서 내린 것은 헬쑥하게 마른 며느리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반쪽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바지를 입고 있었지요. 저는 처음에 며느리가 왔길래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오더니 흙투성이인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는데 원망스러운 면이 있었던 며느리였지만 또 빼짝 마른 몰골로 사과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서럽고 안쓰럽던지요. 저는 말없이 쪼그려 앉아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우는 아이를 보니 밉다는 생각보다는 안 됐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에 없던 호된 가품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돈어른 밑에서 평생을 곱게만 자라 세상 물정 몰랐을 저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까. 그날의 일이 저 아이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일어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가마솥을 꺼내 깨끗이 닦고 뽀얀 국물을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군불을 떼고 팔을 다듬으며 제 일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가마솥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이 하준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다 저와 함께 국밥을 끓이고 있는 아내를 보고는 녀석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다시 고개를 푹 숙였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끓여온 바로 그 국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국밥을 한술 뜨다 말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그릇에 말없이 깍두기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 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난 다 잊었어. 그만큼 나한테 미안했음. 됐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이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똑같이 갚아준 제 아들이 대단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돈 없고 늙은 어미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라고 온몸으로 외쳐주는 아들의 그 마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지켜주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제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시골집으로 내려와 밭일도 돕고 제 어깨도 주물러 줍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흙 만지는 솜씨도 늘었고 가마솥에 국밥 끓이는 법도 제게 배우고 있지요. 아들 녀석 얼굴을 원 없이 볼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뜨겁게 데워주었으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